남들은 평생을 함께한 부부라면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더군요. 제 남편 제가 몰랐던 얼굴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25해.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면 같은 소파에서 뉴스를 보던 우리.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그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면도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 거울 속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는 걸 저는 상상도 못했죠. 25해 동안 저는 그 사람의 옆자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살림을 꾸려가고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그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그 사람은 저보다 먼저 그곳을 떠나 있었다는 걸요.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이 모든 시간들이 거짓이 아니기를,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사랑한다는 말들이 모두 진심이었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숨겨져 있다가도 결국은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이죠. 마치 봄이 되면 땅속에 숨어있던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을요. 이제 저는 고백하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요. 이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저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디선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있겠죠. 25해.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사람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한 집안의 주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묻게 됩니다. 그 모든 역할들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 사람은 제 운명이라고 믿었죠. 20살의 봄이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주최한 작은 음악회가 있었어요. 체육관 한쪽 구석에 마련된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노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뻔한 곡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가슴이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손가락이 기타줄을 튕길 때마다 나오는 맑은 선율. 그리고 그 목소리. 조금 허스키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대 앞 첫 번째 줄에 앉아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노래가, 그 목소리가 오직 저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노래가 끝나고 그 사람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노래 정말 잘 부르시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참 환한 웃음이었어요. 고마워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노래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캠퍼스의 작은 카페에서, 도서관 앞 벤치에서, 때로는 한강변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은 음악을 사랑했고 저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좋아했지만 예술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나중에 결혼하면 당신이 그림을 그리는 옆에서 나는 기타를 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확신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첫 키스를 했던 날도 기억나요.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길에서였어요. 그 사람이 제 뺨에 떨어진 꽃잎을 떼어주려다가 그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때 저는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든 것 같았어요. 프러포즈도 낭만적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저녁, 그 사람이 저를 처음 만났던 그 음악회 장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무대 위에 서서 다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은 노래였어요. 사랑하는 마음. 노래가 끝나고 그 사람은 무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때의 저희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사랑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서로만 있으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에 저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말해줄 수 있다면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그 따뜻했던 마음이 언젠가는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던 그림, 책, 다 밀었어요. 가정을 위해서라면 뭐든 견딜 수 있었죠. 결혼 후의 삶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신혼집은 작았고 남편은 회사에 다니느라 바빴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뻤으니까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야말로 행복의 절정을 느꼈습니다. 작고 분홍빛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그런 말을 하며 아이를 안아주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우는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하루 종일 아이만 보다 보니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예전에 즐겨하던 그림 그리기는 언제부턴가 손에서 멀어졌고 좋아하던 책들도 책장 구석에서 먼지를 쌓아가고 있었죠. 여보, 나 좀 도와줘요. 그렇게 부탁해도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물론 이해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일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숨 쉴 틈이 없었어요. 큰아이는 유치원에 보내야 하고 작은아이는 아직 젖을 먹어야 하고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그런데도 집안일은 끝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헝클어진 머리, 얼룩진 옷, 지친 표정.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요즘 뭐해? 그런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이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나는 요즘 그림 개인전 준비하고 있어.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저도 그림을 그렸는데 언젠가는 개인전도 열어보고 싶다고 꿈꿨는데 그 모든 꿈들이 아이 기저귀와 분유통 사이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밤에 남편에게 말해봤어요. 여보, 나도 다시 그림 그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힘들지 않을까? 나중에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그때 해도 되잖아. 나중에. 언제나 나중이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중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 가면.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제 꿈은 저 멀리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제 꿈쯤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내로서,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로 그래야만 했던 걸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저 스스로가 그런 핑계를 만들어서 안주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어쨌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어요. 탁구 동호회에 나가볼까 해. 운동도 되고 좋잖아. 남편이 퇴직한 후였어요. 4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남편이 많이 무기력해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온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까 저도 답답했어요. 뭔가 취미라도 가져보면 어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 그리고 며칠 후에 탁구 동호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탁구라. 처음에는 좀 의외였어요. 남편이 탁구를 좋아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언제부터 탁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학창시절에 좀 쳤거든. 그때 꽤 잘했어. 그 말을 들으니까 신기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그런 면을 몰랐다니.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저는 남편을 격려했어요. 집에서 계속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밖에 나가 있으면 저도 조금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호회 첫 모임에 나가는 날 남편이 새 운동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어때? 괜찮아? 그렇게 물으면서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모습을 살펴보는 남편을 보니까 마치 첫 소개팅에 나가는 젊은이 같아서 웃음이 나왔어요. 잘 어울려요. 멋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이 사람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첫 모임을 다녀온 후 남편은 정말 생기가 돌았어요. 사람들이 다들 좋더라고. 그리고 탁구가 생각보다 재미있어.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몸도 좋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까 저도 뿌듯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일주일에 2번씩 동호회 모임에 나갔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뭔가 목적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어땠어요? 모임을 다녀온 남편에게 물어보면 항상 즐거웠다고 대답했어요.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좋아.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가끔은 모임 후에 회식도 한다고 했어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저녁도 먹고 왔어. 그런 날에는 조금 늦게 들어오기도 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행복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남편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집에서 무료해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할 일이 없어서 계속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동호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정말 잘했네요. 동호회 나가기로 한 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고마워했어요. 당신 덕분이야. 지지해줘서 고마워.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게 부부구나. 이런 게 서로를 위해 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수하게 남편을 위해 기뻐했어요. 동호회가 남편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은 무슨 모임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에게서 낯선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한 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향수를 쓴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땀 냄새를 가리려고 뭔가를 뿌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향수를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별로 이상할 게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계속 났어요. 그것도 같은 냄새가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여성스러운 향이었어요. 남편이 쓸 법한 냄새가 아니었죠.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남편의 셔츠 깃부분에 그 냄새가 특히 진하게 배어 있더라고요. 여보, 요즘 향수 써요?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거? 동호회에서 누가 향수를 뿌렸나 봐. 좁은 곳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냄새가 밴 것 같아.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게 있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동호회 모임에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옷맵시를 다듬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머리도 더 공들여서 빗고 셔츠도 구김 하나 없이 다려서 입고. 오늘은 무슨 모임이에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랑 그렇게 대답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어딘지 어색한 대답이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누구 오는데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남편이 자주 이야기하던 동호회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김씨, 박씨,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아, 그냥 평소 사람들이야. 별거 아니야. 남편의 대답은 더욱 애매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제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게 물론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모임에 나가기 전에 샤워를 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임을 다녀와서도 바로 씻더라고요. 예전에는 운동을 하고 와도 잠시 쉬었다가 씻었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직행했어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전만큼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오늘 누구랑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이겼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이제는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만 대답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느낌뿐이었으니까요.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남편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6장. 오늘도 즐거웠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가네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탁구 모임에 간 사이 저는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휴지나 동전 같은 게 들어있으면 세탁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탁자 위에 올려놓았을 텐데 그때는 왜인지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거든요. 메시지를 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화면을 끄려고 했는데 그 순간 메시지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가네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우리 남편 휴대폰에 온 메시지가 맞나? 보낸 사람은 미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 이름을 종종 얘기했는데 미영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더 보고 싶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결국 저는 메시지 목록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오늘 당신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당신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이런 메시지들이 주고받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보낸 답장들도 있었어요.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오늘 당신이 입은 옷이 정말 예뻤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제 남편이 보낸 메시지들인가요?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메시지들을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날짜를 보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오늘 탁구 재미있었어요. 같은 무난한 내용이었다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없으면 탁구장도 재미없어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감정이 든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만난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내일 탁구장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요.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뜨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문득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주워서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어요. 다녀왔어요. 남편이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남편이 눈치챘을까요? 다행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몫의 인생은 언제쯤 돌아오려나 그런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 메시지를 본 후로 저는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25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오직 남편과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다는 걸요. 신혼 초기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할 때였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던가요. 승진 발표가 나기 전 몇 주 동안 남편은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의 등을 쓸어주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남편의 성공이 곧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고 믿었거든요. 승진이 확정되던 날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집에 왔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안아줬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 축하 파티를 열어준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남편의 동료들과 상사들 앞에서 남편이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파티 당일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액세서리를 할지, 머리는 어떻게 할지.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고 싶었거든요. 파티장에서 남편은 정말 의기양양했어요. 동료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제 아내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이 사람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파티에서 저는 그냥 누군가의 아내였거든요.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들도 모두 남편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남편분이 정말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아무도 저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저는 그냥 성공한 남편의 아내였을 뿐이었어요. 첫째 아이 졸업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이의 졸업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졸업식 옷을 사주고 기념 선물도 준비하고 축하 파티도 계획했어요. 그런데 졸업식장에서 아이가 상을 받으면서 한 말은 아빠, 고마워요였어요. 물론 저는 서운하지 않았어요. 아니, 서운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겼어요.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나도 이 아이를 위해 많은 걸 했는데 하는 생각이요. 둘째 아이 졸업식, 남편의 또 다른 승진, 이사,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순간에서 저는 항상 뒤에 있었어요. 무대 위에 서는 건 남편과 아이들이었고 저는 관객석에서 박수를 치는 역할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불만을 갖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게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꿈이나 제 행복은 가족의 행복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그래야만 했을까요? 저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족을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요? 제가 행복해야 가족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25년 동안 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며 지켜온 가정이 남편에게는 별로 소중하지 않았다는 걸요. 내가 바보였지?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건 그 즈음부터였어요. 오늘은 동호회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휴대폰 메시지를 본 후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로 동호회 회식일까? 아니면 그 미영이라는 여자와 만나는 걸까? 어느 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미안해, 오늘은 회식이 길어져서. 그렇게 말하면서 옷을 벗는 남편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셔츠깃에 빨간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립스틱 자국 같았어요. 제가 쓰는 립스틱 색깔이 아니었어요. 저는 주로 연한 핑크색을 쓰는데 그건 진한 빨간색이었어요. 여보, 셔츠에 뭐가 묻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남편이 거울을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거? 회식 때 누가 술을 흘렸나 봐. 술? 그게 술 자국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그 후로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옷차림을 살펴봤어요. 향수 냄새는 없는지, 다른 흔적은 없는지. 며칠 후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남편의 지갑에서 카페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커피 2잔이 적혀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카페라떼 하나. 남편은 항상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카페라떼는 누가 마신 걸까요? 여보, 요즘 커피 취향이 바뀌었어요? 저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카페라떼도 마시시네요.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그거? 동호회 사람이랑 같이 가서. 또 동호회 핑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보였지? 25년 동안 이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다른 여자와 커피를 마시고 늦은 시간에 만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
저 미영이라는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또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새로운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오늘 당신과 보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기 싫어져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해하고 있다는 게, 집에 오기 싫어한다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쉰을 넘긴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 털도 섞이고 젊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혹시 남편이 저를 떠나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제가 더 이상 예쁘지 않아서?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야, 이건 제 잘못이 아니야. 결혼이라는 건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제가 변한 것만큼 남편도 변했는데 왜 저만 비난받아야 하나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25년 동안 착한 아내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난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어요. 세상에 공짜로 당하는 건 없으니까.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25년 동안 헌신한 제가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남편이 저를 우롱하고 있다면 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제 눈빛이 달라져 있는 걸 느꼈어요. 어제까지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순순히 당하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여자로 말이에요. 남편이 평소처럼 다녀올게라고 인사하며 현관으로 향했을 때 저는 대답했어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동호회에만 가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남편이 다니는 탁구장 정보를 찾아봤어요.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모든 걸 메모해뒀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카페들이 있는지도 살펴봤어요. 점심때쯤 탁구장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동호회 모임이 있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있어요. 그럼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네요. 실제로 탁구 모임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모임 후에 뭘 하는지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른 질문도 해봤어요. 혹시 그 모임에 여자분들도 오시나요? 네, 몇 분 계세요. 우리 동호회는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거든요. 여자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 그 미영이라는 사람도 거기서 만난 거겠네요. 탁구를 치다가 가까워진 거겠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그냥 평소 사람들이야. 여자분들도 계시죠? 응, 몇 명 있어? 어떤 분들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계속 질문하니까 남편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궁금해? 그냥요.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알고 싶어서요. 남편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글쎄, 다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난다고요? 몇 달 동안 함께 탁구를 쳤는데 이름을 기억 못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탁구만 치고 오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남편이 탁구 모임에 나간 날이었어요. 저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집을 나섰어요. 탁구장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렸어요. 탁구장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어요. 남편의 차가 보였어요. 정말로 탁구를 치러 온 게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중간 정도 키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저 여자가 미영인가?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위험에 빠진 건가? 남편과 그 여자는 탁구장에서 나와서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카페 창문을 통해 그들을 볼 수 있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저 여자가 바로 미영이라는 걸. 그리고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요. 저는 차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까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나도 좀 바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남편에게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핸드폰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탁구 모임에 나가기 전에 저는 일부러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외출했어요. 장 보러 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면서요. 1시간 정도 후에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전화 왔었는데 못 받았어요. 핸드폰을 두고 가셨네요. 아, 깜빡했네요. 무슨 전화였어요? 저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번호를 확인 안 해봤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챙겨야겠네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요즘 연락할 일이 별로 없어서 핸드폰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확실하게 해봤어요. 남편이 모임에 간 사이 저는 정말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약속을 잡았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이 제게 여러 번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왜 전화를 안 받아?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전화요? 시끄러워서 못 들었나 봐요. 무슨 친구들? 남편이 자세히 물어봤어요. 평소에는 제가 누구를 만나든 별로 관심 없어 했는데 이상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대학 동창들이요. 당신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말해줬어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갑자기 왜 만났어? 남편의 질문이 계속됐어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원래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예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그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의외라는 표정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앞으로도 자주 만날 거예요. 나도 좀 바쁘거든요. 저는 덧붙여서 말했어요. 이 말이 남편에게는 경고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정말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났어요. 예전에 다니던 문화센터에도 다시 등록했어요. 그림 그리는 취미도 다시 시작했어요. 남편이 탁구 모임에 가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저도 제 약속을 잡았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오늘은 또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이 물으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림 수업 들었어요. 친구랑 영화 봤어요. 문화센터에서 강의 들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당신도 뭔가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제가 자주 외출하는 걸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집에 있을 때가 별로 없네? 당신도 탁구 치러 자주 나가잖아요. 나만 집에 있어야 해요? 저는 반문했어요. 남편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남편의 스케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 어디에 가는지 몇 시에 들어올지. 그런데 이제는 저도 제 스케줄이 생겼어요. 내일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미리 말해줬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허락을 구하듯이 말했는데 이제는 그냥 알려주는 식이었어요. 남편이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나 봐요. 25년 동안 집에만 있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활발해지니까 어리둥절한 거겠죠?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가요? 예전에는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당신도 바쁘고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당신도 많이 변했잖아요.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제 눈을 쳐다봤는데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출할 때마다 누구랑 만나는데?
몇 시에 들어와? 이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야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 것 같나요? 상대방이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를 때의 그 불안감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이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거든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차갑게 무언가가 끊어진다. 남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또다시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나간 날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남편이 모르는 친구의 차를 빌려서 탁구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생각이었어요. 탁구장 근처에 도착해서 적당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둘씩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보였어요. 역시나 그 여자와 함께였어요. 이번에는 저도 내려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남편과 그 여자는 탁구장에서 나와서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더라고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정 어린 모습으로요.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처럼요. 이상했어요. 화가 나거나 슬프기보다는 차갑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모습, 여러 장을 찍었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서요. 그 후에도 계속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나와서 아쉬워하며 헤어지는 모습까지 모두 봤어요. 헤어질 때 그 여자가 남편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는 것도 봤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안아주는 것도 봤어요. 마치 연인들처럼 달콤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그 모든 걸 다 본 후에 저는 차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뒀어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캡처해뒀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회식이 길어져서 늦었어? 미안해. 똑같은 거짓말이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저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이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우면서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저도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 거짓말은 곧 진실이 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배신감이, 실망감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리되었어요. 이제 남편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순진한 아내는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무너뜨려야 했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은 후 저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단순히 남편을 추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저를 속인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미영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캡처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집에서는 대화가 없어서 답답해요. 아내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당신과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해요. 제가 집 일에만 신경 쓴다고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25년 동안 오직 남편과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온 저를 그렇게 평가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더 가관인 건 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져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진짜 내 자신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그럼 저와 함께한 25년은 뭐였나요? 그냥 의무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나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모두 정리해서 PDF 파일로 만들었어요. 날짜와 시간, 내용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도 함께 정리했어요. 다음으로는 남편의 동호회 사람들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남편이 가끔 동호회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언급했던 이름들을 기억해뒀거든요.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을 통해서 연락처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미영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어요.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역추적해보니까 그 여자도 기혼자였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었다니. 두 가정을 동시에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여자의 남편 연락처도 알아냈어요. 직장 정보까지 파악했어요.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도 진실을 알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이 모든 걸 공개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동호회 모임 후 회식 자리를 택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거짓말로 회식이라고 했던 그 자리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여자와 둘이서만 만나는 자리겠지만 저는 그걸 진짜 회식 자리로 만들어버릴 생각이었어요. 탁구장에 전화를 걸어서 동호회 회장님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 중 한 분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항상 동호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회장님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좋죠. 언제든 오세요. 그래서 저는 다음 모임 후에 간단한 뒤풀이를 제안했어요. 제가 한턱 내고 싶어요. 남편이 항상 신세를 많이 진다고 해서요. 그럴 필요 없는데. 하지만 다들 좋아할 것 같네요. 회장님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준비를 완료했어요. 증거 자료들, 참석할 사람들의 연락처,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까지. 이제 남편이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의 탑이 무너져 내릴 시간이었어요. 남들 앞에서요. 그래야 제대로 된 수치심을 느낄 테니까요. 그래야 제가 그동안 당한 모든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고,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저도 합석해도 될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목요일 저녁, 남편이 평소처럼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마지막 거짓말이 될 거라는 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죠. 저는 남편이 나간 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탁구 모임이 끝날 시간을 계산해서 탁구장 근처 식당에 도착했어요. 미리 예약해둔 룸이었어요. 동호회 회장님께 연락해서 남편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거예요. 모임 끝나면 이리로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식당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걸 점검했어요.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진들, 메시지 캡처본들, 그리고 프린트해온 자료들까지. 완벽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호회 회장님이 제일 먼저 오셨고 다른 회원들도 차례로 들어왔어요. 모두들 깜짝 이벤트라고 하니까 신기하면서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그 미영이라는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께 물어보니까 그 두 분은 먼저 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역시나.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둘이서 따로 만나러 간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미행했을 때 자주 가던 그 카페였을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연락해서 불러올게요. 저는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응? 왜? 남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동호회 분들이랑 같이 있어요. 응, 맞아. 그럼 다 같이 식당으로 와요. 제가 저녁 대접하려고 준비했어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갑자기? 깜짝 이벤트예요. 어서 와요.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어요. 거짓말을 계속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지. 10분 정도 지나니까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갔어?
나도 지금 가는 길이야. 정말요? 그럼 혼자 와요. 아니야, 나도 그냥 집에 갈게. 갑자기 이런 걸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미안해.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꼭 와요. 동호회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와 있는데? 회장님이랑 김씨박 씨. 모두 와 계세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 미영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결국 남편이 알았어. 곧 갈기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다른 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20분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혼자 들어왔어요.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또 다른 분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남편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남편을 맞았어요. 오느라 수고했어요. 자, 여기 앉아요. 그리고는 다른 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아이고,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저도 합석해도 될까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바로 그 미영이라는 여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봤어요. 남편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동호회 활동이란 게 이런 거였군요. 그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쳐다봤고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미영씨? 회장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웬일이에요? 그 여자? 미영이라는 여자는 남편을 보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의 아내예요. 남편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영 씨죠?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그 여자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영이는 더욱 당황하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 앉으세요. 마침 좋은 기회네요. 저는 미영이를 빈자리로 안내했어요.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앉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남편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했어요. 어떤 분들과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요. 저는 계속 웃으면서 말했어요. 회장님이 부인께서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남편이 동호회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남편과 미영이가 공원 벤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룸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것도 있어요.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미영이가 남편의 뺨에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휴대폰 메시지 캡처본들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미영 씨가 주고받은 사랑스러운 메시지들이에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가네요. 저는 메시지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미영이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이만. 하지만 저는 그녀를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미영 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동호회 활동이란 게 이런 거였군요. 회장님이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우리는 몰랐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 두 분은 탁구장을 핑계로 몇 달째 만나고 계셨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정말로 탁구를 배우고 건강해지는 줄 알았어요.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네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왜요? 저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부끄러우세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간청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자료들을 꺼냈어요. 미영 씨도 결혼하신 분이에요. 남편분이 계시죠? 미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관계없는 일이에요. 관계없다고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두 가정을 동시에 파괴하고 있는데 관계없다고요? 저는 미영 씨 남편분께도 연락드릴 생각이에요. 부인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드려야죠. 안 돼요.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안 되나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제가 당한 기분을 그분도 느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룸 안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남편이 미영 씨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서는 대화가 없어서 답답해요. 아내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또다시 메시지를 읽었어요. 25년 동안 오직 이 사람과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는데 저를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25년이 돌아오나요? 제가 당한 배신감이 사라지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앞으로는 당신 걱정 안 해요. 내 인생 내가 즐기며 살 거니까? 그 자리에 정적이 한참 이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고 미영이라는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한 거죠.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신청서예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았어요. 남편에게 그 서류를 건네줬어요. 여보, 제발. 남편이 서류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강요했어요. 받으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야. 남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우스웠어요. 다시 시작이라고요? 25년을 배신한 사람과요? 불가능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에요.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요. 미영이가 일어나서 도망치듯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미영 씨? 제가 부르니까 그 여자가 멈춰섰어요. 당신 남편께 전화드릴 거예요. 오늘 밤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여자가 애원했어요. 저도 당신에게 똑같이 애원했었어요. 제 남편을 그만 꼬시라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직접 애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미영이가 완전히 무너져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서류에 사인하세요. 변호사가 연락드릴 거예요. 여보?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앞으로는 당신 걱정 안 해요. 내 인생 내가 즐기며 살 거니까? 저는 동호회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운동하세요. 회장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사과하셨어요. 괜찮아요. 진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25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밖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더 밝아 보이고 더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챙겼어요. 당분간 언니 집에서 지낼 생각이었어요.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과거를 정리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았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주인공으로서 말이에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똑바로 고개를 들고 걸어나갔어요. 자유로운 여자로서, 새로운 꿈을 가진 여자로서 말이에요.